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현재는 남편과 이제 3살 된 딸아이, 이렇게 셋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남편과 저는 시어머니의 소개로 만났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며느리감으로 점찍고서는 자기 아들이랑 결혼을 시키고 싶다고 여기저기 말하고 다니며 동네에 소문을 냈고 저와 남편은 선을 봤습니다. 건너 건너 집안끼리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지만요. 아무튼 남편과 저는 그런 선자리에서 만났지만 말이 굉장히 잘 통하고 그 외의 것들도 너무 잘 맞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당시에는 시어머니에게 참 많이 고마워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 아니었으면 못 만날 인연이었으니까 말입니다. 뭐 지금도 시어머니만 빼면 남편과 만나서 결혼을 한 것, 그 자체는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원래 선이라는 게 이야기가 나와서 몇 번 만나면 바로 양가에서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마련이잖아요. 시어머니는 좀 이상하리만큼 많이 서두르시는 게 보이긴 했어요. 짐작할 수 있는 이유긴 했습니다. 아무래도 나이도 있고, 바로 제 나이 말이죠. 저는 남편과 결혼할 당시에 이미 30대 중반을 향해 가고 있는 나이였어요. 시어머니는 빨리 임신해서 아이를 많이 낳기를, 특히 아들을 굉장히 바라시는 분이었고, 저도 그 사실을 그때도 은연중에 알고 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자신이 있었어요. 아들을 낳는 거요? 아니요. 그런 시어머니에 상관없이 그냥 저는 저대로 잘 살 자신 말입니다. 물론 그건 저 혼자 자신 있어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걸 곧 알게 되었지만요. 저는 어머니가 안 계셨거든요. 어린 시절에 일찍 세상을 뜨셔서 홀아버지 밑에서 컸습니다. 여동생과 둘이 함께 말이죠. 그렇다고 힘들게 크거나 한 건 아니었어요. 아버지 집안이 원래 기본적으로 재산이 꽤 많은 집안이었고 아버지도 투자로 여기저기서 돈을 꽤 많이 버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힘들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변에서 궁금해하기는 했던 것 같아요. 왜 홍 씨는 재혼을 하네? 그러니까 말이에요. 저 알짜 부자면 주변에서 오겠다는 여자 널렸을 것이고 딸내미들 다 말 잘 듣고 예뻐서 별로 고생할 것 같지도 않고 인기 엄청 많을 텐데. 제가 전에 한번 중매서겠다고 물어본 적이 있는데 자기는 결혼 생각 절대 없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 거지? 죽은 마누라랑 사이 엄청나게 좋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요? 에이, 그래도 그렇죠. 요즘 아무리 사이 좋아도 부인 죽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바로 재혼하는 남자들 널렸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모르겠단 말이지. 왜 아버지가 재혼하지 않으신지 정말이지 다들 궁금해했던 것 같아요. 모두가 추측하면서도 아닐 거라고 했던 그 이유가 맞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어머니를 정말 많이 사랑했고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잊지 못하셨거든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 시절에 연애 결혼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듣기로는 아버지가 어머니를 굉장히 많이 좋아해서 오래 쫓아다녔다고 해요. 저나 동생 보고 매일 엄마를 닮아서 이렇게 예쁘다 하는 걸 보면, 그리고 남아있는 사진이나 제 기억 속의 모습도 어머니는 상당히 미인이시긴 했습니다. 어머니는 원래도 몸이 약하셨다고 하더군요. 원래 아픈 곳이 많아 병원에 자주 들락거렸는데 어느 날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검사했더니 백혈병이라고 했다고 말이죠. 그렇게 병으로 투병하다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제 나이는 7살, 동생은 5살이었기 때문에 사실 저에게도 동생에게도 크게 어머니의 기억이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저를 다정하게 부르던 음성이나 함께 놀러갔던 기억 같은 것들은 조금 남아있기는 하지만 말이에요. 어머니가 없어서 외롭게 크거나 사랑이 부족했다거나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저희 자매가 그런 걸 느낄까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며 키우셨거든요. 본인 일도 바쁜데 매번 밥을 하고 또 학교에 중요한 일정이 있으면 일을 빼고서라도 반드시 참석하고 말이죠. 그래서 저희 남매는 아버지를 참 많이 존경하고 사랑했어요.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본 어른 중에 장인어른이 제일 어른이신 것 같아. 언젠가 한번 남편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게 기억에 남네요. 그 정도로 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셨습니다. 남편의 집안과 저희 집이 조금 차이가 나긴 했거든요. 재산의 정도가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걸 한 번도 이야기하거나 불편한 기색도 보이신 적이 없으세요. 그냥 좋은 사람이면 된다고
늘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엄청난 재촉 아닌 재촉으로 저희는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견례 날짜를 잡았어요. 사실 끌려가듯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긴 했지만 저도 남편이 마음에 들었으니 그렇게 끌려간 거긴 했습니다. 정말 마음에 안 들고 이 결혼이 하기 싫었다면 하지 않았겠죠. 제가 어디 가서 할 말을 못하고 다니는 성질의 사람도 아니고 말입니다. 물론 이 결혼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하는 게 맞았나 하는 순간들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남편이 아무리 잘해도 시어머니가 한 번 난리를 치면 남편이 그간 잘해왔던 것들이 싹 다 잊혔어요. 나만 안달복달하는 것 같다. 너도 임신 빨리 해야 마음이 편한 거 아니니? 저는 생기면 생기는 거고 억지로 갖고 싶지는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야? 결혼을 했으면 응당 아이는 당연히 낳아야지. 제가 낳고 싶다고 해서 낳을 수 있는 게 아니니 드리는 말씀이에요. 생기면 당연히 낳죠.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해서 어떻게 아이가 들어서겠어? 당장 병원부터 가서 다 검사부터 해봐. 사실 저도 싫었지만 그래도 저도 궁금하긴 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싹 다 받았습니다. 남편도 저도 둘 다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나왔어요. 그걸 말씀드리면 이제 잔소리가 조금 덜해지시겠지, 조금 편한 마음으로 기다리시겠지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아니었어요. 더한 간섭을 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말입니다. 너 생리일이 언제니? 너희 둘 마지막으로 잠자리를 한 게 언제니? 그런 질문을 서슴없이 하셨어요. 말을 하지 않으면 해줄 때까지 닥달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쳐서 다 말해주었더니 어디서 부적을 써오고 병원에 가서 아이가 가장 잘 들어서는 날을 알아와서는 저와 남편의 잠자리까지 간섭하고 나서셨어요. 정말이지 스트레스로 머리가 아파올 만큼 심하게 말이죠. 제가 도저히 참지 못하고 남편에게 한 번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나 이렇게는 도저히 못 살겠어. 이런 것까지 어머니한테 다 말하면서 살라는 말이야? 내가 미안해. 내가 어머니한테 잘 이야기해볼게.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그러시지 말라고 강경하게 이야기하긴 했습니다. 그 뒤로는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그 문제로는 유난스럽게 구셨고 말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임신을 했고 그게 딸이라는 사실을 아시고부터는 아직 아이를 낳지도 않았는데 둘째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그 문제로 시어머니와 남편 사이에 큰 다툼이 한 번 있기는 했습니다. 얼른 첫째 낳고 둘째 낳을 생각부터 해라. 아들은 하나 꼭 있어야지. 아니 아직 뱃속에 있는 애가 세상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게 무슨 소리세요? 내가 뭐 못할 말했니? 네, 못할 말씀하셨어요. 저한테는 저 뱃속에 있는 딸이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자식이에요. 태어날지 아닐지도 모르는 둘째보다. 태어날지 아닐지도 모른다니 둘째를 안 낳겠다는 말이니? 억지로 무리해가면서 가질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이 문제로 한 번만 더 간섭하고 유난스럽게 나오시면 저는 더 이상 어머니 뵙기 힘들어질 것 같으니까 그만하세요. 뭐? 너 지금 부모와 자식 간의 연을 끊겠다고 이 애미한테 협박하는 거냐? 저도 이제 제 아내와 자식이 있는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제 가족을 지키는 게 우선이고요. 남편의 그 엄청난 선언 아닌 선언으로 시어머니는 더 이상 아이 문제로 저에게 직접적인 유난이나 선을 넘는 말들을 하신 적은 없어요. 물론 간접적으로는 수도 없이 많이 언급하며 자신이 아들을 바라고 있음을 주기적으로 상기시켜 주셨지만 말입니다. 아무튼 이 일화만 봐도 알 수 있듯 저희 시어머니는 유난이십니다. 선을 넘는 일이 많으셨고 제 상식으로는 이해를 할 수 없는 말과 행동을 하신 적도 많아요. 그럴 때면 저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곤 했습니다. 당연하죠. 저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말이나 행동들을 하셨으니까요. 아마 남편 아니었으면 진작에 탈출해야겠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늘 미안하고 고마워. 남편은 언제나 중간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어정쩡하게 어머니와 저 중간에서 헷갈리게 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늘 이제는 내가 지켜야 할 가정은 저와 저희 딸이라는 입장을 시어머니에게 명확하게 전달했습니다. 아마 그래서 시어머니는 제가 더더욱 마음에 들지 않았을 거예요. 아들도 못 낳는 게 내 아들까지 뺏어갔어. 언젠가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신 적도 있으니까요. 저와 시어머니의 사이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부딪히지 않으려 노력하며 살았고 말이죠. 물론 시어머니는 그런데도 주기적으로 복장을 뒤집는 말씀을 하셨지만 말입니다.
딸아이가 태어나고 가장 좋아한 건 남편도 저도 아닌 저희 아버지셨어요. 아이고, 예뻐라. 어쩜 이렇게 천사같이 예쁜지. 니들 어릴 때보다 훨씬 예쁘다. 진짜? 정말로 저희 어릴 때보다 예뻐요? 그럼, 아이고 예뻐라. 너희 엄마가 요 천사 같은 거 보면 너무너무 좋아했을 텐데. 그렇게 말씀하시며 눈시울을 붉히셨던 게 기억이 나네요. 아버지는 정말 많이 행복해 하셨습니다. 보는 저까지 기분이 좋아질 만큼 말이죠. 그때의 저는 단 한 번도 의심이란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언제나 제 곁에 있을 거라는 그 사실을 말이죠. 어느 날 여동생에게 전화가 왔어요. 언니, 빨리 병원으로 좀 와야겠어. 그런 전화를 받는다면 누구나 심장이 철렁하고 내려앉지 않을까요?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말에 손을 덜덜 떨며 병원으로 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응급실에 누워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심장이 한 번 더 쿵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아버지가 쓰러지시다니. 지금은 괜찮으셔? 누워서 링거를 맞고 있는 잠든 아버지를 보며 동생에게 물었어요. 그런데 동생의 표정이 어딘가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언니, 우리 아빠 어떡해? 동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저에게 안겨 울기 시작했어요. 심장이 불안으로 굉장히 빠르게 뛰는 게 느껴졌습니다. 숨이 막히는 듯한 기분도 들었고요. 동생은 제 물음에도 한동안 대답을 하지 못하고 울기만 하더니 겨우겨우 숨을 고르고는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현실감이 없어서 꿈을 꾸는 듯 느껴졌어요. 아빠, 간암이래. 뭐? 이미 아빠는 다 알고 있었대. 진단 받은 지 반년도 더 지났다는데 그동안 우리한테는 말 안 하고 혼자 입원하고 혼자 치료받고 그러셨대. 언니, 나 마음이 너무 아파서 심장이 찢어질 것 같아. 정말 동생의 말처럼 마음이 너무 아파서 심장이 찢어질 것 같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곧이어 아버지의 주치의분이라는 선생님이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현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버님은 지금 수술적 치료를 하실 수 없는 상태세요. 항암도 병원에서 보내야 하는 시간이 너무 긴 게 싫다고 안 받는다 하신 건데 따님분들이 설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항암을 받는다고 해서 낫는다는 보장도 없고 그 가능성도 희박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생명이 훨씬 연장될 거예요. 지금으로는 3개월을 버티시는 것도 힘든 상황이라.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저와 제 동생은 아버지 옆에 가만히 앉아서 아버지가 깨기만을 기다렸어요. 솔직히 원망스러운 마음이 조금 들기도 했습니다. 어쩌자고 이렇게 큰일을 비밀로 하신 건가 하는 생각과 정말 이렇게 가실 생각이었나 하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보다 더 앞선 마음은 얼마나 힘이 드셨을지,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셨을지, 그리고 얼마나 아프셨을지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제 동생은 아버지의 뜻을 존중해 드릴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깨어나시고 저희를 향해 눈치를 보는 듯 행동하셨어요. 아마 저희가 다 들었나 아닌가 확인을 하고 싶으셨던 거겠죠. 그래서 제가 그냥 바로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입원하세요. 그제야 아버지는 저희가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아신 듯 한숨을 푹 하고 내쉬셨어요. 여기서 더 치료를 받아봐야 나을 수도 없고 고작 몇 개월 더 사는 걸로 그 고생을 하고 싶지도 않다. 니들 고생시키기도 싫고. 그 소리에 제가 발끈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아파요. 그리고 저희가 무슨 고생이요? 아버지 이렇게 저희 불효자 만드실 거예요? 아버지 이렇게 가고 나면 남은 인생 저희가 얼마나 후회하고 가슴 아파하면서 살라고요. 그리고는 병실을 나와 보호자 휴게실에서 정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동생 말에 따르면 제가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나온 뒤 아버지가 동생에게 울면서 치료받겠다고 하셨다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가서 언니를 좀 달래주라고요. 그렇게 그날 아버지는 바로 입원하셨고 본격적인 치료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회사에 휴직계를 냈어요. 아버지 옆에 딱 달라붙어서 간호하려고 말이죠. 아버지는 간병인을 쓰면 된다고 했지만 제 마음이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그때의 저의 정신 상태로는 일을 할 수 없기도 했고 말이죠. 그리고 그걸 시어머니는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무슨 회사를 휴직까지 하면서까지 아버지를 가노라 하니 너무 유난 떠는 거 아니야? 저한테는 이제 하나밖에 없는 부모님이세요. 유난이 아니라 할 도리라 하는 겁니다. 아, 그럼 당분간 우리 애 혼자 돈을 벌어야 한다는 거니? 그 말에 시어머니의 속내가 훤히 보여서 정말이지 구역질이 나올 뻔했습니다. 어쩜 저렇게까지 저급한 속내를 다 내비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였어요. 저는 이미 제가 저축해둔 돈이 많기도 하고, 그리고 아버지 병원비는 아버지가 아버지 재산으로 내시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하나도 염려하시지 않아도 돼요. 혹시나 아범한테 손을 벌리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제가 무표정으로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니 본인도 조금 찔리기는 했는지 헛기침을 하더라고요. 누가 뭐라고 했니? 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 이후로도 시어머니는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댔습니다. 자식이 너뿐이냐? 여동생은 뭐하고 너만 간호한다고 그 난리냐? 그러면 우리 아들 밥은 누가 챙기냐? 집안일은 누가 하냐? 정말 저와 저희 아버지에 대한 걱정은 하나도 없이 오로지 자신의 아들과 득과 실만 따지는 그 모습에 그나마 남아있던 정도 다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몇 번이고 참다가 결국 저도 폭발했습니다. 지금 사돈이 죽을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 오늘 내일 하고 그걸로 며느리가 마음고생해서 살이 5kg나 빠졌는데 어머님은 저희 아버지 소식 들으시고는 한 번도 안부 안 물어보신 거 아세요? 그리고 저한테도 힘드냐 괜찮냐 이런 걱정은 한마디도 없으시고 이 시간 동안 내내 우리 아들 돈 아무리 피가 안 섞인 사이라고 해도 그래도 이제는 한 가족인데 인정이 없으셔도 어쩌면 이렇게까지 없을 수가 있으세요? 내가 뭘? 이런 소리 하실 거면 제발 좀 찾아오지 마세요. 가뜩이나 아버지 걱정에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그런 말까지 해서 속을 뒤집어 놓아야 적성이 풀리시겠냐고요. 어떻게 하고 싶은 말을 하나도 안 참으세요? 네? 시어머니는 저한테 어디서 대먹지 못하게 어른한테 큰 소리를 치냐는 둥 하는 말들을 하기는 했지만 제가 그렇게까지 화를 내는 모습은 처음 보셨었기 때문에 중얼중얼하다가 결국은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고는 아버지가 아프신 내내 그 이야기는 다시는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그 일이 있고 나서 남편이 진지하게 이야기하긴 했다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 아플 때 아무렇지도 않게 생활하면서 간호고 뭐고 안 하면 좋으시겠어요? 그 사람한테 그러지 말라는 건 나중에 어머니한테도 그러지 말라는 말이랑 똑같다는 걸 왜 모르세요? 어마마마, 넌 말을 무슨 그렇게 하니? 협박하는 거야? 아, 그리고 아들이랑 딸이랑 같아? 뭐가 다른데요? 다 배 아파 낳은 자식이고 자식으로서는 다 같은 부모인데 딸이면 부모가 덜 사랑하고 부모님이 덜 사랑한대요? 그랬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남편은 꾸준히 제 편의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라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남편마저 그랬다면 저는 진작에 그 집에서 탈출했겠죠. 아무튼 저는 굉장히 열심히 아버지를 간호했습니다. 치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고 나서 초반에는 차도가 조금 있는 듯 보였어요. 암의 크기가 줄어들었다는 결과를 받고서는 희망을 봤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그 희망은 산산이 조각나고 말았어요. 아버지의 암이 짧은 기간 안에 더 커졌고 다른 항암제는 써볼 시간적 여유도 없이 몸이 급하게 나빠지기 시작하신 겁니다. 후회가 됐어요. 내가 괜히 치료받자고 해서 이렇게 된 건 아닐까? 나 때문에 아버지 몸이 갑자기 더 안 좋아지신 건 아닐까? 그렇게 말하며 우는 저를 남편이 달래주었습니다. 그런 생각하지 마. 다시 돌아가도 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어. 세상 어느 자식이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걸 두고만 봐. 그리고 원래 3개월이라고 했는데 그것보다 더 사시고 계시잖아. 당신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 하지만 그럼에도 후회가 되고 저를 탓하게 되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사 선생님과 상의 끝에 마지막은 아버지가 하시고 싶으신 대로 하기로 결정을 내렸어요. 바로 퇴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걷고 말하고 하실 기력이 남아있을 때 저와 아버지 그리고 동생 이렇게 셋이 가까운 곳이라도 여행을 다녀오기로 했어요. 혹시 갑자기 열이 오르거나 하면 바로 병원으로 오셔야 합니다. 지켜야 할 주의사항 같은 걸 몇 번이고 메모하고 읽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부녀 셋의 마지막 여행을 했습니다.
장소는 서울에서 멀지 않은 바다가 보이는 곳이었어요. 아버지가 바다를 참 좋아하셨거든요. 사는 동안 바빠서 자주 함께 가지 못한 게 후회가 되었습니다. 너무 슬퍼하지 말거라. 그냥 어디 멀리 간 거야. 얼굴은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엄마랑 멀리서 니들 보고 있을 테니까 너무 슬퍼하지는 마. 그런 말 하지 마. 그리고 정말 그 여행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여행의 마지막 날 아버지는 고열에 시달리셨고 병원으로 바로 모시고 갔지만 의식을 잃으셨어요. 그러고는 며칠 지나지 않아 세상을 뜨셨습니다. 누군가는 그래도 준비할 시간이 있어서 다행이라고들 했지만 죽음 앞에 다행인 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무리 준비해도 준비가 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죽음도 그랬어요. 그동안 옆에서 간호하며 마음의 준비를 어느 정도는 해왔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사실 옆에 딱 붙어서 아버지를 간호했던 것도 제가 아버지를 보내드리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고 말입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막상 다치고 보니 현실은 훨씬 더 슬프고 아팠습니다. 장인어른은 이제 편안하실 거야. 그런데 당신이랑 처제가 이렇게까지 아파하고 슬퍼하면 마음이 불편하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오래 아파하지는 말자. 남편이 참 많이 고마웠어요. 그런 위로의 말을 해주는 것뿐 아니라 저와 제 동생이 슬픔에 빠져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동안 장례 절차 같은 걸 혼자 다 진행했거든요. 손님들에게 연락을 드리는 거나 손님을 응대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 놓고 슬퍼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홍 씨가 사위라 아주 잘 봤구만. 살아있을 때 사위 사랑을 얼마나 했었다고. 그렇게 아버지의 장례 절차가 끝나고 나니 아버지의 재산을 관리하던 변호사가 저와 제 동생을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아버지가 남기신 유언장에 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은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많았어요. 뭐 재산이 많으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저와 제 동생이 짐작한 것보다 많으셨더라고요. 남기신 재산은 대략 200억이 조금 넘습니다. 아버님은 이걸 3분의 1 해서 3분의 1은 장녀, 3분의 1은 차녀,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기부하시겠다고 유언장에 남기셨어요. 동의하십니까? 평소에 아픈 아이들에 대해 관심이 참 많으셨거든요. 아이들이 미래인데 돈이 없어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아이들에 대한 사회적 제도가 마땅치 않다고 늘 화를 내셨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놀랍지 않았어요. 네, 저는 동의합니다. 저도 동의해요. 그러면 이 부분에 사인하시면 됩니다. 서류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상속 절차는 바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저도 동생도 동의했습니다. 저나 제 동생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문제로 난리를 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는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뭐 이쯤 되면 짐작을 하시겠지만 그건 바로 저희 시어머니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왜 기부를 하는지를 이해할 수 없어 하셨어요. 아니, 100번 양보해서 기부하는 건 그렇다 치자. 그런데 3분의 1이라니? 그 큰 재산의 3분의 1이면 70억이 넘는 돈 아니니? 그걸 남한테 준다는 게 말이 되니? 마지막에 너무 아프셔서 잠깐 잘못 생각하신 게 아닐까? 그 말에 제가 정색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세요? 왜? 죽기 직전에 정신이 오락가락하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잖니.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유언장을 쓰셨으면 그건 올바른 유언장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왜 그 자리에서 바로 사인을 했어? 그런 건 소송을 하든 뭘 하든 네 몫은 네가 다 챙겼어야지. 제가 정말 참지 못하고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제 몫이라뇨? 그건 저희 아버지 돈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쓰실지는 아버지가 정하시는 게 당연한 거고요. 한 푼도 안 물려주시겠다고 하셨어도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였을 겁니다. 어마어마어마, 얘까지 정신 나간 소리를 하네. 한 푼도 안 줘도 받아들여? 왜 저희 아버지 돈에 어머니가 이래라 저래라세요? 어머니 돈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유언장은 아버지 아프기도 전에 쓰신 거고 평소에 아이들한테 관심 많으셨던 거 저나 제 동생도 알고 있어서 정작 저희는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였는데 어머님이 뭔데 이러시느냐고요. 그런 제 말에 어머니는 입을 다물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의 그 충격은 지금도 꽤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를 잃고 슬픔에 빠진 며느리를 향해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냔 말이에요. 아마 남편이 그때 그 자리에 있었다면 거기서 자신의 어머니와 연을 끊겠다는 말을 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남편이 없었고 저는 그 말을 다시 제 입으로 내뱉고 싶지도 않았기 때문에 남편에게 전달하지 않았어요. 당시 저는 굉장히 많이 지친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말을 전할 심리적인 여유조차 없기도 했고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이후로 확실히 시어머니와 거리를 두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제가 남편에게까지 정이 떨어질 것 같았거든요. 그런 사람과 가족으로 지낸다는 것, 그 자체가 저에게는 굉장히 스트레스였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남편도 제가 시어머니와 거리를 두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물론 초반에는 시어머니의 엄청난 연락과 잔소리가 있었어요. 섭섭하다는 둥,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이럴 수가 있냐는 둥, 요즘 며느리들은 글러먹었다는 둥, 쉴 새 없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았어요. 중간에서 남편이 무슨 이야기를 한 것 같기도 했지만 굳이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저희 가족에게 큰 변화가 하나 찾아왔습니다. 바로 남편의 퇴직이었어요. 뭐 해고를 당하거나 권고사직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하고 싶은 일이 생겼거든요. 네, 사업이요. 처음에는 반대했었어요. 왜 잘 다니는 직장을 두고 사업을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잘 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남편에게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거고 수익은 어떻게 할 것이며 뭐 그런 이야기를 자세히 들으면 설득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어린 시절부터 꿈이었다는 그 말에 마음이 약해졌던 것 같아요. 자금은 일단 내가 모아둔 돈이랑 이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조금 받을까 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 뭐하러 그래? 나한테 돈 있는데. 초기 투자금은 20억 정도 된다고 하더군요. 물론 진행하면서 돈이 더 들 수는 있지만요. 내 꿈을 이루는 건데 당신 돈을 어떻게 써? 물론 이 집도 당신 돈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거긴 하지만. 내가 여유가 되는데 왜 그렇게 하냐는 말이야. 내가 당신의 가능성에 투자하는 걸로 하자 그럼. 우리는 가족인데 그런 걸로 빚졌다거나 정말 미안해하지 마. 나도 당신 꿈에 투자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이 하는 사업의 취지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환경오염 관련해서 다시 쓸 수 있는 재생 상품에 대한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한 것도 있었고 말입니다. 그런 제 말에도 몇 번을 거절하던 남편이 저의 설득에 결국은 저에게서 투자금을 받기로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걸로 하자. 회사 지분을 당신이 51% 가지고 있는 걸로.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데. 나 당신 믿어. 당신이 나를 믿는 건 아는데 그게 내가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그래. 결국 남편의 성화에 못 이겨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생각했던 모양인지 모든 게 순조롭게 척척 진행되었어요. 한 가지 제가 힘든 점이 있었다면 남편이 너무 바빠져 얼굴을 자주 볼 수 없다는 점 정도였습니다. 사업은 처음부터 성공하기 힘들다는 이야기들이 많지만 남편은 그 힘든 걸 해냈어요. 남편의 사업은 정말 시작부터 잘 풀렸습니다. 제품력이 좋기도 했지만 운이 좋았어요. 소문이 잘 났고 잘 퍼졌습니다. 그리고 뭐 어디서 유명 아이돌이 저희 제품을 썼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빠른 속도로 자리를 잡았어요. 솔직히 빨리 자리 못 잡고 당신이 준 투자금도 날리고 고생만 시키면 어떡하나 걱정 안 한 건 아닌데 너무 다행이야.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하더군요. 사업을 하겠다고 저에게 설명해 주던 때에는 자신만만해 보였는데 그래도 걱정하긴 했던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성공 궤도에 올라서면서부터는 시어머니가 다시 저를 괴롭히기 시작하셨거든요. 말 그대로 그건 정말 괴롭힘이었어요. 이제 네가 회사를 그만두고 내조를 해야 하지 않겠니? 저보고 회사를 그만두라고요? 남편이 큰일 하는데 그러면 집에서 내조를 잘해야 하지 않겠어? 그리고 아들 낳는 거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봐라. 저렇게 사업이 잘 자리를 잡았는데 그건 물려받을 아들은 있어야지 않겠니? 처음 몇 번은 그런 소리를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지만 시어머니는 점점 더 나날이 더 심해졌습니다. 집에 와서 반찬 좀 들고 가. 라는 말에 집으로 가니 엄청나게 반찬을 많이 해두셨더라고요. 뭘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저도 남편도 집에서 밥 먹을 일 거의 없는데.
네가 제대로 밥을 안 해주니까 집에서 밥을 안 먹는 거겠지. 내가 이렇게 반찬까지 해다 줄 동안 너는 뭐 했니?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더니 저에게 행주 하나를 휙 던지더군요. 식탁이나 좀 닦아라. 사실 그날 별말하지 않고 얌전히 식탁을 닦은 게 아니었습니다. 바빠서 집에 들어올 시간도 없는 사람한테 무슨 밥을 하냐. 그리고 저도 일하는데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일이 어디 있냐. 구구절절 따졌어 했어요. 그래도 반찬하시느라 고생하셨겠네 싶어서 말없이 부엌 일을 도와준 게 시작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시어머니는 시시때때로 저를 불러내어 시집살이 아닌 시집살이를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업하고 바쁜 남편 잘 먹여야 하니 이것저것 좀 가져가거라부터 시작해서 이런 건 네가 좀 만들 줄 알아야지 하며 음식을 가르쳐준다는 핑계로 요리를 시키더니 나중에는 오늘 무슨 반찬을 만들 거니까 장을 좀 봐오라는 둥. 내가 오늘은 기력이 없어서 못할 것 같으니 장 봐온 걸로 네가 좀 해보라는 둥. 갖가지 핑계를 다 대고 이유를 만들어가며 저에게 일을 시켰어요. 아마 제가 편하게 산다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말을 잘 듣지 않는 며느리가 마음에 드시지 않은 것도 있었을 테고요. 그러다 우연히 이런 전화통화를 하신 걸 듣게 되었습니다. 친구분인지 누구랑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왜 아들을 안 낳겠다고 하는지 모르겠어.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에 드는 거라고는 하나도 없다니까. 이래서 집안만 보고 하면 안 되는 것 같아. 그래, 사람을 봐야지. 말이라고는 안 듣고 자기 말만 맞고 어른 말은 다 틀리고. 그러니까 말이야. 심정 같아서는 당장 이혼시키고 어린 여자랑 새장가 들게 하고 싶구만. 그래. 이제는 오겠다는 여자들도 줄을 설 텐데. 좀 충격받기는 했어요. 저를 좋게 보고 있지 않다는 건 당연히 알고 있긴 했지만 그래도 아들과 아이까지 낳고 잘 살고 있는 며느리를 몇 년이나 봐온 그 며느리를 내쫓고 새 며느리를 보고 싶다는 말을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하는 모습에서 말입니다. 아니 며느리가 무슨 부속품도 아니고 마음에 안 든다고 쉽게 갈아치울 수 있는 사람이냐고요. 일단은 그 전화 내용을 들은 건 모른 척했어요. 사실 저한테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도 아니었기 때문에 따져 묻기도 애매하기도 했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시어머니의 노골적인 언어 폭력들이 시작되었어요. 너 같은 게 어쩌다가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와서는 처음에는 좋은 며느리감인 줄 알았는데 세상 꼴등 며느리야. 너는 대체 할 줄 아는 게 뭐니? 집안일을 제대로 하니 그렇다고 아들을 낳았니? 너 같은 걸 며느리라고 둔 내가 세상에서 제일 박복한 년일 거다. 그런 말들 말이죠. 아마 시어머니는 그 전에는 저희 집의 재산만 보고 저와 남편을 연결해주고 싶어 하셨지만 이제는 남편이 잘 버니 제가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성공은 남편이 했는데 마치 본인이 성공한 양 양쪽 어깨에 햄버거가 몇 개씩이나 들어간 듯 으쓱해 다녔었거든요. 네 남편은 바람도 안 낸다니? 그런 말까지 하실 정도로 저희 두 사람의 이혼을 그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시는 것 같았어요. 심술이 났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들었어요. 남편이 저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이 결혼 생활의 유지를 그 누구보다 바라는 건 제가 아니라 남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면 좀 나아질까 봐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간 바쁜 남편이 신경 쓸까 말하지 않았던 시어머니가 저에게 했던 행동들에 관해 이야기했어요. 남편은 당연히 분노했고 어머니께 한 소리를 해야겠다며 나서려는 걸 제가 말렸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어요. 이번 주말에 어머님 댁에 밥 먹으러 가. 그리고 당신이 나한테 지극정성인 모습을 좀 보란 듯이 보여드려. 아쉬운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인 듯이. 어머니한테 그렇게 보여드리면 좀 나아지시지 않을까? 제 그 말에 남편이 동의하듯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렇게 그 주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결전의 날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연을 보내게 된 사건이 터지게 된 날이기도 하고 말입니다. 아이고, 우리 귀한 장손 왔는가? 네, 자주 찾아뵀어야 하는 건데 죄송합니다. 중요한 일하는 사람 바쁜 것 뻔히 다 아는데 무슨. 들어와. 이 애미가 우리 귀한 장손 먹이려고 아침부터 준비했어. 시어머니는 그렇게 이야기하더니 굳이 저와 남편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남편을 먼저 데리고 가더군요. 다정히 서 있는 모습조차 꼴이 보기 싫었던 건지 그냥 떼어놓고 싶었던 건지 둘 다인 건지 알 수는 없지만 말입니다. 여기 앉아. 그리고는 자신의 옆자리에 앉히려고 했습니다. 남편이 웃으며 자리로 옮겼어요. 제 옆자리로 말이죠. 아니요, 여기 앉을게요. 어머니 거기 앉으세요.
그리고는 남편이 제 옆자리에 그냥 앉아버렸어요. 시어머니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그리고 약간 당황한 듯 보였지만 이내 다시 웃어 보였습니다.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이랑 불고기 둘 다 있어. 간을 맞춘다고 맞췄는데 입에 맞으려나 모르겠네. 집밥 오랜만이네요. 남편은 그냥 한 소리일 겁니다. 집에 들어올 시간도 없는 걸 넘어 회사에서조차 밥을 먹을 시간이 없어서 일하면서 샌드위치나 김밥 같은 걸 먹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밥다운 밥을 먹으면서 살아본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다고, 자신이 너무 바빠서 당신한테도 소홀해지는 것 같다며 미안하다고 했었고 말이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말을 그렇게 듣지 않으셨습니다. 뭐 하나 건수 잡았다는 듯 눈이 빛났어요. 아, 그래. 그렇게 바쁠 때일수록 먹는 걸 잘 먹어야 몸이 축나지 않은데 여자가 집에서 살림을. 시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하며 제 트집을 잡으려는 순간 남편이 재빠르게 눈치를 채고 웃으면서 말을 했어요. 집에 들어갈 시간도 없이 일하는데요. 이 사람이 챙겨줘도 먹을 시간도 없어요. 오히려 이 사람이 일을 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집에서 하루 종일 저만 기다리는 거 저도 싫어요. 남편의 그 말에 어머니가 다시 한번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무언가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그랬겠죠. 그 앞에서 제가 며느리의 자질이 없고 아내의 자질이 없고 회사를 그만두고 아들을 낳고 뭐 그런 이야기들을 이어서 하고 싶으셨을 텐데 남편이 딱 잘랐으니까요. 그런데 본인 아들이 하는 소리라 뭐라 대꾸도 할 수 없고 말입니다. 한참을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얼굴로 밥을 깨작거리던 시어머니는 불현듯 뭔가 생각이 난 듯 남편의 밥숟가락 위에 젓갈을 놓아주며 다시 입을 떼었습니다. 그래도 너도 아들 하나는 가지고 싶지 않니? 사업이 그렇게 잘 됐는데 물려줄 든든한 아들이 하나 있는 게 너도 좋잖니? 그 말에도 남편은 웃으며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 아연이가 너무너무 좋아요. 밑에 자식을 하나 더 낳으면 아연이가 섭섭해할까봐 에휴, 너무 걱정돼서 싫을 만큼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바빠서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못하는데 하나 더 낳아서 뭐해요? 미안함만 더 커지지. 또 사업은 이러다가 한순간에 안 되기도 하는 거고 운이 좋아서 계속 잘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자식이라고 사업 물려주고 이런 거 싫어요. 그냥 잘하는 사람이 경영하는 게 맞는 거지. 정말 구구절절 하나같이 시어머니의 마음에 들지 않는 말만 쏙쏙 골라서 하더군요. 남편의 그 말을 듣는 시어머니의 얼굴이 사정없이 구겨지는 게 보였습니다. 아마 남편은 그때 마음이 조금 약해진 것 같기는 해요. 자신의 어머니가 다 마음에 안 들어하고 속상하니까 기분을 조금 풀어주고 싶었나 봅니다. 그래도 어머님 말씀이 어떤 말씀이신지 그 말씀은 다 감사하고 이해했어요. 라고 말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남편의 그런 태도에 아마 자신감이 붙었을 거고요. 밥을 다 먹고 과일을 먹었어요. 제가 과일을 깎았는데 그날따라 잘 깎이지 않더군요. 과일이 좀 무르기도 했고 말이죠. 시어머니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제 손에서 과일을 확 낚아채 갔습니다. 그리고는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었어요. 너는 정말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뭐니? 과일이 좀 무르네요. 그냥 죄송합니다 라고 했었어야 했는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자 시어머니가 엄청나게 욱한 게 느껴졌습니다. 아마 오늘 하루 종일 남편의 태도와 대답에서 마음에 들지 않고 속에 쌓였던 게 저에게 그 말을 듣는 순간 버튼이 눌린 듯 폭발한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갑자기 손에 든 과도와 과일을 던지듯 바닥으로 내팽개쳤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향해 소리를 질렀어요. 너는 어떻게 한마디를 안 지니? 라고 말이죠. 갑작스러운 그 큰 소리에 저는 물론이고 남편까지 놀라서 시어머니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거기서 멈췄어야 했는데 말이죠. 본인 성격을 못 누른 거죠. 정말이지 마음에 드는 구석이 단 하나라도 있어야 두고 볼 거 아니니. 너는 양심도 없니?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어떻게 시어머니 말을 듣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도대체 되는 게 뭐라는 말이야? 남편이 그런 시어머니를 말렸어요. 어머니, 일단은 진정을 하시고. 자신을 향해 달래듯 그렇게 이야기하는 남편의 모습에 시어머니는 오히려 멈추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행동에 자신감을 얻으셨지 말입니다. 나는 얘랑 더는 시어머니 며느리로 못 산다. 그러니까 네가 선택해라. 애미를 버리고 마누라랑 같이 살 건지 말 건지. 아마 남편이 부모를 버리겠다고 말하지는 않을 거라는 확신을 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막무가내로 나올 수 있었던 거겠죠. 남편이 너무 놀라서 머뭇거리고 있는 사이 시어머니가 안방으로 들어가시더니 뭔가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서류 봉투였어요. 처음에는 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안에는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게 들어있었어요. 바로 이혼 서류였습니다. 이게 무슨... 제가 서류 봉투 안에 든 것을 확인하고 너무 놀라서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말을 하자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다른 건 내가 다 적어놨다. 너는 거기에 도장만 찍으면 된다. 접수도 그냥 내가 다 할 테니까 도장만 찍어. 나는 더는 며느리로 못 본다. 처음에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고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 차갑게 이성이 돌아오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고 정말 너무 화가 났습니다. 나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렇게 동의 없이 이혼 서류까지 가지고 와서 자기가 작성해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때 저도 더럽고 치사해서 이 집 며느리 아내라는 생각을 잠깐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성을 잃었거든요. 어머니, 어떻게 이런 행동을... 남편이 뭐라 말하려는 걸 제가 막아섰어요. 그리고는 표정을 굳히고는 최대한 또박또박 말을 했습니다. 이혼하면 그 회사 제 거 되는 거 모르시죠? 제 그 말에 시어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뜨더군요.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아들 회사가 왜 네 회사야? 저희 아버지 돈으로 차린 거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회사 차릴 때 지분을 저한테 반 이상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주인은 지금도 저예요, 어머니. 제 말에 시어머니가 온몸에 찬물을 맞은 듯 그 자리에서 싸하게 굳었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이야기인 것 같더라고요. 이혼? 할게요. 그렇게 제가 마음에 안 드신다는데 남편한테 천륜을 저버리라고 할 수도 없고 이혼하고 회사도 제가 가져갈게요. 됐죠? 그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남편은 바로 따라 나오지는 않았어요. 아마 그때 시어머니에게 자신은 이혼할 생각이 없으니 그러면 어머니를 보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집으로 와서 앞으로 어머니 보지 말자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했으니까요.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나오실 줄 몰랐다고 자기도 굉장히 실망했다면서요. 며칠이 지나서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나가지 않겠다고 했어요. 얼굴 뵙고 싶지 않다고 말이죠. 그랬더니 전화로 구구절절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내가 정말 미안했다. 내가 생각이 너무 짧았어. 내가 은혜도 모르고 너한테 그런 소리를 했구나. 정말 미안하다. 너도 알다시피 네 남편이 한다면 하는 아이잖니. 나랑 연을 끊겠다고 한 것도 아마 본인이 한다고 했으니 할 게다. 그런데 나는 우리 아들 안 보고는 못 산다. 너도 이야기했듯 천륜이잖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다오. 그리고 애비한테도 잘 이야기해다오. 그렇게만 해주면 앞으로 너한테 그 어떤 소리도 하지 않고 조용히 살도록 하마. 응? 이 늙은이 부탁 한 번만 들어다오. 아가. 그렇게 우는 소리를 하시더군요. 사실 저는 시어머니를 보고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부모님 두 분을 다 떠나보내면서 느꼈던 게 한번 세상을 떠나신 부모님께는 그 어떤 것도 해드릴 수 없으니 살아 계실 때 정말 잘해야겠구나 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나중에 남편이 조금이라도 후회를 할까봐 그게 마음에 걸려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용서해야 하느냐는 고민이 듭니다. 오늘 사연을 보내게 된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실 것 같으신가요? 시어머니를 용서하고 다시 얼굴을 보며 살 것 같으신가요? 아니면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으니 마음 굳게 먹고 안 보고 사는 게 맞는 걸까요?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 보러 올게요. 이야기가 너무 길었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늘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를 모르시는 분들에게 제 이야기 편하게 털어놓고자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제 20대 끝자락의 나이, 요즘 시대에 결코 많은 나이가 아님을 알고 있지만 저에게는 긴긴 터널을 지나오는 것만 같았던 세월입니다. 저는 형제 자매도 없이 외동딸이었어요. 차라리 누구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제가 덜 외로웠을 텐데 저의 과거가 지금과는 많이 달랐을 텐데 하는 생각을 종종 하고는 합니다. 저희 엄마,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우리 윤 여사님, 생활력과 책임감이 정말로 강한 분이셨어요. 단지 남자 보는 눈, 그거 하나가 부족하셨던 분일 뿐이에요. 저 태어나고 나서, 아니, 제가 분명히 들어서 알기로는 저 태어나기 전에 뱃속에 있었던 때부터 밖에서 몸을 굴리고 바람을 피워대셨던 게 바로 저희 아빠입니다. 가장 오래된 어린 시절의 기억조차 저는 비참한 것이었어요. 제 또래 친구들은
기억나는 가장 어렸을 때의 일들로 공원에서 바람개비 날린 것, 부모님과 함께 갔던 놀이공원, 이사가는 차 안 같은 것들을 말하더라고요. 부럽고도 신기해서 귀담아 들어뒀었네요. 제가 기억하는 저의 가장 오래된 어린 시절의 기억은 아마 4살이 되기도 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인상이 깊어서 뇌리에 박혔었나 봐요. 저는 인형 같은 장난감을 손에 쥔 채로 거실 구석에서 앉아 있었고 엄마 아빠가 싸우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여자 하나가 옆에서 울고 있었어요. 풍성한 원피스를 입은 그 여자가 자기 배를 만지면서 이 아기는 어떡하라고요? 이 아기도 생명이에요.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넋이나간 얼굴이 되어서 스르르 주저앉았고 그런 채로 아빠를 올려다보면서 계속 욕을 하셨어요. 아빠는 크게 한숨을 쉬시면서 손으로 얼굴을 문지르셨죠. 그 장면이 바로 제가 처음 기억이라는 걸 한다고 말할 수 있는 때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의 눈에도 그게 충격이었나 봐요. 본능적으로 뭔가 꼬이고 잘못된 장면이라는 것을 알기라도 했나 봅니다. 어른이 되고 나서보다 어렸을 때가 그 기억을 더 잘했어요. 아무래도 더 선명했겠죠?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고 나서 엄마한테 물어봤었어요. 그때 원피스 입은 이모양 누구야? 너? 그 소리 하지 마. 입 다물어. 그러나 저의 질문을 단칼에 잘라버리신 엄마의 표정은 아주 무서웠습니다. 그렇게 무서운 표정을 지어주시는 건 처음이었기에 겁에 질린 저는 다시 물어볼 생각을 못했어요. 저는 자라면서 그때의 상황을 이해하게 됐고 점점 궁금증이 더해만 갔죠. 그래서 좀 더 시간이 흐르고 나중에 분위기를 탔을 때 다시 물어보게 되었어요. 그제서야 엄마가 알려주시기를 그 집 부모가 알아서 난리가 났었지. 그 여자가 이제 막 직장을 다니고 있다 그러길래 나는 또 부유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었는데 아주 있는 집 따님이셨더만 아껴마지 않는 딸이 덜컥 임신을 했다고 하는 데다가 살림 차려서 나가겠다고까지 하는데 어느 부모가 그걸 잠자코 보겠어. 뒷목 잡았지. 상대가 유부남에 거기다 애까지 있다는 거 알고 그 여자 직장도 못 나가게 집에다 가둬놓고 감시했다고 하는 것 같더라. 그 나쁜 자식이 네 아빠라고 부르기도 싫은 그놈이 그 여자 걱정된다고 나한테 자꾸 그러기에 이 짐승 새끼야 그냥 나가서 돌아올 생각 마 이렇게 말을 했었어. 그랬더니 정말 나가버리대. 차라리 썩 꺼질 것이지 며칠 후에 그러고선 돌아왔던 거야. 알고 보니까 그 여자가 유산을 했다고 하더라고. 그 부모가 술을 쓴 건지는 어쩐 건지는 모르겠어. 여튼 그렇게 되고 나서 자기 부모가 좋은 선자를 알아봐 줄 테니까 잠자코 몸 관리나 하라는 말에 그 여자가 알겠다고 했다네. 그러면서 그놈한테 이별 통보를 날린 거야. 그게 아니었다면 우리에게 돌아왔을까? 난 그게 참 궁금하네. 참 웃겨. 역시나 제가 짐작했던 수준의 전말이었습니다. 밖으로 나돌다가 어린 여자 임신시켰던 아빠가 빚어낸 총극이었던 거죠. 제가 아빠와 오랜 세월 한 집에서 살아보지도 못했고 다정한 부녀 사이였던 적도 없었지만 아빠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실들 중 하나는 이것이었어요. 아빠는 가난을 싫어했습니다. 그런 정도를 넘어서 혐오하는 걸로 보였죠. 그 가난 때문에 일가 친척들과 늘 다투고 사이 안 좋게 자라왔다고 하셨었거든요. 저도 미취학 시절에나 친가의 사람들을 한두 번 보았지 그 이후로는 스친 적조차 없었습니다. 돈 때문에 오래전에 다들 틀어졌다고 합니다. 전형적인 서민 가정에서 자라난 저희 엄마와 만나 결혼을 하게 되고 제가 금방 태어났지만 외갓집에서 하던 공장이 망했습니다. 원래도 입에 풀질하는 정도로만 운영이 되고 있긴 했었대요. 설상가상 저 갓난아기 때 외할머니께서 공장 철거 공사 도중에 사고로 돌아가신 게 더한 타격이었지요. 그 충격으로 엄마는 몇 년간 우울하고 힘든 나날을 보냈고 그 사이 아빠는 밖으로 돌기 시작하였습니다. 뺀질대는 걸 무기 삼아서 있는 집 여자들을 본격적으로 만나고 다니더니 아주 그냥 재미를 붙인 모양이었지. 쥐꼬리만한 생활비 그거라도 가끔씩 주기에 참았을 뿐이야. 엄마의 말대로였어요. 제 버릇 걔 못 준다더니 제가 커가면서 딸을 위해 건실한 가장이 되겠다고 말했던 아빠의 말은 순 거짓말이었고 결국에 또 다른 여자가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많이 진심이셨나 봐요. 엄마에게 먼저 이혼하자고 말을 꺼내셨으니까요. 이 천하의 쓰레기 같은 놈아. 네 딸을 두고도 그런 말이 나와? 왜? 처자식 버리고 오면 그쪽에서 너를 받아주기라고 하겠대? 그래, 그러겠대. 그러니까 제발 깔끔하게 인연 좀 끊어주라. 이혼만 해주면 내가 내 수중에 있는 돈 너네한테 다 주고 갈라니까. 절대 이혼 안 해주겠다고 소리를 질렀던 엄마는 한동안 멍한 표정만 짓고 계시더니 결국 아빠와 갈라서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빠가 저희 모녀의 손을 영영 놓아버리면서 남긴 금액은 500만 원이었습니다. 없는 것보다야 나았지만 저희가 살아가기에는 부족한 액수였어요. 한창 사춘기 시절을 나고 있었던 저는 그 모든 상황들이 다 싫었습니다. 엄마가 돈을 아끼고 아껴가며
생활하시는 것도 싫었고 교복 수선도 엄마가 직접 천을대서 수선해 주시는 것도 싫었어요. 친구들은 집집마다 컴퓨터가 다 있었는데 저희 집엔 없었죠. 친구들은 컬러폰 쓰고 있을 때 저만 흑백폰이었네요. 초록색, 노란색 불에 색깔만 바뀌는 그 촌스러운 흑백폰이요. 저는 버스비가 아까워서 날씨만 이상하지 않으면 대체로 걸어 다녔습니다. 돈 모아야 한다고 엄마가 악착같이 일하고 있는 걸 알기 때문이었죠. 그래도 중학교 3학년 마지막 2학기 때는 학원에도 다녔네요. 친구들이 학원 귀찮다고 거드름 피울 때 저는 그 입시학원 하나가 너무 소중했어요. 덕분에 고등학교를 마음에 드는 데를 들어갈 수 있었고요.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또 별별 명목으로 돈을 내야만 했습니다. 친구들이 매일 매 시간마다 매점에 드나들 때 저는 딱 일주일에 한 번 저를 위한 보상으로 매점에 가서 몽실통통 한 개만 사 먹었어요. 엄마와 저를 버린 아빠는 재혼에 성공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걸 알고는 그 개쓰레기 같은 사람 더 이상 제 아빠라고 여겨지지도 않았네요. 어차피 오래전부터 저에겐 엄마뿐이었죠. 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외할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엄마가 저보고 밥 잘 챙겨 먹고 학교 잘 다니고 있으라고 해놓고 외할아버지 보내드리러 가셨는데 자꾸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학교 수업 중에 또 생각이 딴 데로 흐르고 엄마한테 문자 보냈는데도 답장이 안 오니까 걱정도 되었고요. 그래서 외삼촌이 저한테 연락 주셨을 때 장례식장 들르겠냐고 물어보시는 것에 바로 그러겠다고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가까이 사는 사촌 오빠가 차로 저 데리러 와줘서 수업만 마치고 장례식장에 갔어요. 가는 데만 1시간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도착해서 보니까 엄마의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휴대폰 확인하고 제 문자에 답장하고 그럴 정신이 아니셨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만 해도 좀 어렸나 봐요. 철없어가지고 제가 외할아버지 장례식에 기꺼이 왔다는 것에 스스로 뿌듯함이나 느껴대고 있었고 맛있게 육개장에 밥을 말아 먹었네요. 야자를 빼먹고 온 것도 왠지 즐겁게 느껴졌고요. 그런데 늦은 시간 저희 엄마의 잠긴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내가 불효자식이라 그래.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서 우리 아버지도 나 꼴 보기 싫으시니까 먼저 가신 엄마 보러 떠나신 게 분명해요. 이게 전부 내가 헛살아서 그런 거지 뭐. 연상만 번지르르 한 놈. 철면피랑은 결혼하지 말라고 믿업지 않다고 우리 돌아가신 엄마가 그러셨잖아요. 그쵸? 언니도 기억하시죠? 근데 제가 어떻게 했어요? 그 말 무시하고 그놈이랑 결혼했었잖아요. 어리석어도 너무 어리석었어. 외숙모와 함께 벽에 기대앉아서 엄마가 하는 말을 몰래 듣고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지금은 학생이란 신분 안에서 보호받고 있는 나이지만 성인이 되면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언제까지 제가 엄마한테만 기댈 수 없다는 걸 진심으로 깨닫게 된 것이었죠. 저희 외가 식구들이요. 본인들 밥그릇이나 잘 챙길 수 있으면 다행인 분들이었기에 기댈 수 있을 리가 만무했어요. 용돈 아껴 쓰고 말썽 안 부리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 나날이 저에게 얼마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성적이 중위권보다 조금 낮았기에 더 노력이 필요했었습니다. 각성하게 된 저는 열심히 공부를 했고 결과적으로 아주 좋은 데는 아니었지만 제 수준에서 감지덕지인 4년제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 엄마 덕분이었죠. 엄마가 아니었다면 제 주제에 무슨 4년제 대학이었겠어요? 돈 무서워서 갈 생각조차 못했겠죠. 든든하게 저를 뒤에서 지켜주는 엄마라는 존재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엄마는 힘들게 돈 버는 보람이 있다며 대학생이 된 저를 기쁘게 응원해 주셨어요. 저는 대학에 들어가서 동아리 활동도 하고 알바도 하면서 열심히 하루하루 시간을 보냈습니다. 휴학 생각은 전혀 없었고 다이렉트로 졸업해서 취업할 작정이었어요. 하지만 저의 바람이 산산조각 나버리게 될 줄은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엄마가 많이 아프셨어요. 암에 걸리시게 된 거였는데요. 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바로 그 다음에 알게 된 사실은 시한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드라마에서나 접했던 거니까 이게 현실일 리 없다고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되려 웃기도 했었어요. 왜냐면 말이 안 되는 것이었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었어요. 우리 모녀한테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도대체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런 시련이 닥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새내기 때도 술을 잘 안 마셨었는데 편의점 가서 혼자 소주 한 병 사다가 한적한 벤치를 찾아 앉아서 벽나발을 불었습니다. 엄마, 엄마 애타게 불러대면서 끄끄 소리내며 한참을 울었어요. 막차 끊길 때까지 그날 혼자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아, 설마 정말로 엄마가 나를 두고 떠나실까? 그러면 나는 이제 세상에 혼자 남는 것인데 나 아직 세상 물정 모르는 바보 어린애인데 나를 두고 가시진 않겠지. 이렇게 속으로 생각도 하면서요. 그러나 세상은 가차없이 잔인하였습니다. 반전이란 없었어요. 그런 건 어디 영화 드라마 주인공에게나 일어나는 일이었죠. 조명 아래서 볼 일조차 없는 엑스트라 인생들에게는 기적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엄마의 생명력은 빛이 바래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병원 측에서 저한테 그러더군요. 이제 준비를 하라고요. 무슨 준비? 대체 뭘 준비해? 저는 하나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어느덧 이별의 순간은 코앞에 다가와 있었습니다. 환자가 죽음을 앞두면 따로 임종을 맞이하는 방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쪽으로 옮길 차례란 얘기를 듣고 머리가 너무 어지러웠습니다. 이건 아니라고 계속 고개만 젓고 있었어요. 다들 온다고 하지? 저를 일깨운 건 엄마의 힘없는 음성이었습니다. 저는 되도록 아무렇지 않게, 엄마 무섭지 않게 밝은 소리를 내려고 했지요. 내가 방금 연락 돌렸어. 그런데 저도 모르게 떨리는 소리를 내고 말았습니다. 엄마가 아주 희미하게 웃어 보이셨어요. 제가 옆에 앉아서 엄마의 손을 꼭 잡아주었고 그렇게 저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지독한 후회만 가득했지요. 알바비 모아서 엄마 건강검진이나 진작 시켜드릴 것을 멍청하고 또 멍청한 딸을 둔 죄로 우리 엄마가 이토록 아직 젊은 나이에 세상을 등져야만 한다니 너무나도 가혹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악물면서 눈물이 흐르는 것을 참아내고 있던 그때였습니다. 어느새 엄마의 자리로 다가와 있는 사람이 있어서 고개를 들어 쳐다보았어요. 반사적으로 얼굴을 확인한 저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끼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낯짝으로 여길 오신 거예요? 세월이 지났다고 제가 못 알아볼 아빠가 아니었습니다. 겸연쩍은 표정을 지는 저 얼굴만 봐도 부하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신이 버리고 떠난 우리 엄마는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데 왜 저렇게 멀쩡한 모습으로 나타난 건지 그게 확 비교가 되면서 더욱 비참하고 화가 났어요. 내가 부른 거야. 저를 잡아챈 것은 엄마의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엄마가 그러시는 것에 제가 할 말이 없어졌지요. 임종을 앞두시고 지난 원한을 말로나마 푸시고 싶으신가 보다. 그래서 아빠를 찾으셨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둘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시는 걸 보니 더욱 그랬네요. 그간 잘 지냈니? 아빠가 옆을 지나치는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제가 주춤하니까 제 어깨를 손으로 툭툭 치기까지 하는데 저는 그게 너무 역겨웠어요. 대답하지도 않았고 저는 그냥 병실 문가에 가서 서 있었습니다. 엄마의 목소리가 워낙 작은 탓인지 두 분의 대화 소리는 저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부부였던 두 분의 마지막 시간은 제 예상보다 짧았어요. 그런 것에도 저는 그 순간 왜 허탈함을 느꼈는지 모를 일이에요. 네 엄마 이제 가면 내가 널 보살펴주고 싶구나. 병실 밖에서 아빠가 저에게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엄마 돌아가시면 혼자 남겨질 제가 세상 걱정이라도 되신 모양이었지만 저희 입가에는 비웃음이 걸렸죠. 따로 얻은 자식이 없다면 또 모를까 재혼해서 낳은 아이가 둘이나 된다는데 그 소리를 듣고도 제가 넙죽 알겠다고 할 리는 없었어요. 결혼 생활 내내 우리 엄마 괴롭게 만들었고 딸인 나를 외롭게 방치한 채 밖으로만 놔두더니 이혼 후 바로 새살림 차려서 행복하게 지낸 아빠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아빠와 다시 지내본다고 생각만 해도 토끼가 올라왔어요. 이제 나와는 영영 상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에게 한마디도 더 하지 마세요. 구역질 나니까요. 저의 살벌한 반응에 아빠는 소득 없이 자리를 떴죠. 엄마는 그날 머나먼 하늘길 여정을 떠났습니다. 딸인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 허무한 삶이 바로 엄마의 생애였네요.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에 아빠가 또 찾아왔는데 마침 술에 취해 있던 외삼촌이 역성을 질렀습니다. 당장 썩 꺼지라고 삭대질을 해댔지요. 다들 외삼촌을 필사적으로 말렸고 저는 아빠한테 얼른 가시라며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냥 가시라고 좀. 아무도 반기지 않으니까. 그래, 나도 환영받는 거 기대 안 해. 어차피 생각도 안 했어. 그래도 너는 너 하나만은 내 딸이다. 내가 도와줄 테니까 학교 졸업하고 자리 잡을 때까지 마. 필요 없어요. 제 인생에서 사라져 주시는 게 그게 바로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제가 눈에 핏발 세우면서 아빠의 마지막 손길을 뿌리쳤습니다. 아빠는 의미를 알 수 없는 모호한 표정으로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등을 돌렸고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엄마 생각해서 대학 졸업장은 따야 한다는 일념으로 꾸역꾸역 학기를 등록해서 다녔지만 제 가슴속은 온통 우울한 잿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삶에 아무런 의욕이 들지 않았고 그냥 모든 것이 지겹게 느껴졌어요. 통통하다고는 할 수 없고 보통 체중 정도였던 저는 엄마 돌아가시고 난 이후로 무섭게 살이 빠졌습니다. 식욕도 자연스레 줄었거든요. 그저 잠을 자는 순간에만 미미한 행복을 느꼈어요. 어느새인가 저는 제 스스로는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우울의 구렁텅이에 빠져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런 저에게 먼저 다가와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무런 보잘것없는 저에게 기꺼이 먼저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준 사람. 바로 지금의 제 남편이었어요. 알바 다니던 가게에서 만나 오빠 동생 사이로 알고 지냈던 사이였습니다.
제가 편모 가정인 것을 진작 알고 있었는데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그 후로 계속 제 생각이 나고 걱정이 되었대요. 고작 저보다 2살 더 많은 오빠였지만 저에게는 많이 어른스러운 존재로 느껴졌습니다. 제가 간신히 대학 졸업장만 따내고 취업준비생이라는 명목으로 허송 세월을 보내고 있을 때도 묵묵히 제 곁을 지켜주었어요. 자연스레 사귀게 되었던 저희는 언제부턴가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상당히 의지하는 관계였어요. 저는 그때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정식 직장도 없고 경력도 없고 아무런 미래의 보장이 없던 저에게 먼저 결혼 얘기를 꺼내준 게 남편이었어요. 남편에게는 6살 어린 여동생이 있었는데 전문대 대학 들어가서 재학 중이었고요. 아버님께서는 건강이 안 좋으셔서 거의 칩거 생활을 하신 지 몇 년 되었다고 했고 어머님께서는 집안 가게에 신경을 너무 쓰시다 보니 그렇게 되셨던 것인지 유별나게 드센 성격이셨죠. 솔직히 일반적으로 생각하자면 시집가기 좋은 조건의 집은 결코 아니었습니다만 그렇다고 제가 뭐 하나 잘난 게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았으니까요. 엄마 돌아가신 후로 우울증을 앓았던 저는 슬프게도 주제 파악 하나만은 기똥차게 할 줄 알게 되었고 한번 자괴감이 들기 시작하면 끝을 모르게 자기 비하에 빠지곤 했습니다. 인사드리러 간 자리에서 어머님 표정이 대번에 안 좋으셨어요. 그러니까 결론만 정리하자면 그쪽은 부모님이 안 계신다는 얘기잖아요? 이혼한 부친은 어디서 뭐하고 사는지도 모르고 모친은 암 걸려 돌아가셨고 거기다가 형제 자매도 없고 물려받은 재산도 없고 이야 정말 대단하다 대단해. 엄마 내가 미리 다 말씀드렸잖아요. 알고 계시면서 왜 이래요? 그때 남편이 옆에서 깜짝 놀라서 어머님을 말리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첫 대면 자리에서 더한 발언들을 들어야만 했겠죠. 그 후로는 크게 불만을 표출하지 않으셨지만 제 번호를 받아가시더니 어머님께서 며칠 후 연락을 주셨어요. 나 돌려 말하는 거 딱 질색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내 아들하고 결혼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어머니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는 건지.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그쪽 같으면 금쪽같이 키운 내 새끼를 근본 하나 없는 사람한테 보낼 수 있겠어? 어디서 산거지 같은 고아년이 내 아들하고 결혼하겠다고 설쳐? 생각할수록 불이 터지네. 어머님이 악다구니 쓰는 것을 저는 가만히 들어주다가 통화가 끊겼습니다. 휴대폰 액정을 멍하니 내려다보는데 화면이 꺼진 까만 액정에 제 얼굴이 비치는 것을 보고 그제야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네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참함이었습니다. 저를 그토록 싫어하신다는데 감히 결혼을 진행하겠다는 생각은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서로 상처 안 받고 헤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상황은 의외의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자기야, 우리 아버지는 손주를 빨리 보고 싶으시대. 어머님과 남편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아버님께서 나서셨다는 거예요. 뭐가 됐든 좋으니 아들이 빨리 결혼해서 손주를 보는 쪽을 원한다고 그렇게 강경한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어머님의 귀가 꺾였습니다. 저는 많은 걱정이 앞섰지만 사랑 하나만 보고 결혼하였어요. 작은 빌라에서 시작한 저희 부부의 신혼생활은 알콩달콩 즐거웠습니다. 별별 핑계를 대가시면서 굳이 버스로 30분 넘게 걸리는 거리를 자주 오신 어머님의 표정으로 보아 즐겁지 않은 사람도 분명 집안에 존재하셨지만요. 남편이 제 곁에 있어서 행복했고 앞으로 어떻게 뭘 하면서 살지 저 나름의 구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희의 예상 밖으로 너무나도 빨리 아이가 생겨버렸습니다. 병원에 갔을 때 이미 12주 차였고 저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네요. 생리불순이 종종 있어왔기에 대수롭지 않았었고 그래서 설마 임신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깜짝 놀라긴 했어도 남편은 크게 기뻐해 주었어요. 아버님께서도 축하 인사를 전해주셨는데 다만 어머님께서는 약간 떨떠름한 기색이셨죠. 병원에서 저보고 몸이 허약하다면서 태아에게 영향 가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면서 태교에 신경 쓰라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먹는 것을 잘 먹어야 한다고 하기에 별로 입맛이 돌지 않아도 음식을 신경 써서 먹었어요. 그 과정에서 어머님과 마찰도 있었네요. 예, 설마 그거 내가 이번에 만든 삼계죽이니? 네, 어머니. 이거 정말 맛있네요. 맛이 진해서 진짜 보양식 같아요. 네가 그걸 왜 혼자 다 처먹고 앉아있어? 밖에 나가 돈 벌어오는 네 신랑 입은 입도 아니라고 신경도 안 쓰는 거니? 아니요. 그런 게 아닌데 어머니께서 저 주시기에 저는 저보고 먹으라는 줄로만 알았어요. 죄송해요. 너 보고 잘 정리하라고 준 거지? 언제 너 혼자 후루룩 짭짭 그렇게 추잡스레 처먹으라고 줬어? 이건 하여간 얼빠졌어. 어머님께서 정성껏 국물 고아서 죽을 쏟다던 거 그것 때문에 혼났던 기억이 가장 서럽네요. 임신해서 부른 배 부여잡고 있는 며느리 생각에 해주신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던 거예요.
더운 날씨에 남편 몸보신하라고 어머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이었건만 제가 참 눈치가 없었네요. 집에서 각종 음식이나 축내고 있다고 저 임신했을 때 어머님께서 얼마나 눈총을 주셨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든 어머님의 등살을 버텨내려고 그게 바로 힘들게 나가서 돈 벌어오는 남편을 위한 길이라며 저는 혼자 모든 울분을 삼켜냈었네요. 예정일보다 이르게 진통이 와서 남편이랑 바로 병원에 출동했고 가진통인가 했지만 아니어서 바로 분만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벽 내내 진통과 씨름하며 생살이 찢기는 고통을 감내한 후에 얻은 아이, 바로 저희 아들이었어요. 정말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죠. 그리고 저는 출산 후에 눈가가 터지도록 많이 울었습니다. 남편이 달래느라 애를 쓰는 게 보이는데도 속절없이 흐르는 눈물을 저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돌아가신 저희 엄마가 너무나도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낳은 그 순간에 왜 엄마가 나의 곁엔 없는 것인지 미치게 서러웠고 죽을 만큼 그리움이 들었어요. 그래도 제 핏줄을 이어받은 생명체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저에게 위로가 되더군요. 왠지 더 이상 외톨이가 아닌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주 꼴값 떨고 자빠졌네. 아들 낳고 기진맥진해서 며칠 시체처럼 지냈던 저에게 던져진 어머님의 말씀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서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정말로 몸이 아프고 힘들어서 계속 누워 있었던 것인데 그런 저를 어머님께서는 안이 꼽고 못마땅하게 여기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기 아들은 돈을 버느라 사회에서 어렵게 일하고 있는데 저는 아이 낳았다는 거 하나로 퍼질러 있는 것이 아주 별로라고 하셨어요. 임신 내내 조심해야 한다는 명분 앞세워서 편하게 지냈으면 됐지. 이제는 또 무슨 핑계를 대려고 하냐면서 저에게 경계 어린 눈빛까지 보내셨습니다. 누구는 애 안 낳았어? 다들 낳는 애를 왜 너만 낳은 것처럼 유난이야. 다른 산모들은 팔팔한데 혼자 죽상을 해가지고선. 나는 우리 딸님이 낳고서 일주일 만에 식당일 나갔었어. 바짝 제 옆에 붙어서 그런 말씀들을 해대시니 제가 한시도 편하게 쉴 수가 있어야지요. 차라리 아예 제 눈에 안 보였다면 제가 빨리 컨디션을 되찾지 않았으려나 싶네요. 어머님의 가시돋친 잔소리를 듣기 싫어서라도 얼른 정신 차리고 일어나려 했습니다. 제가 이제 좀 살만해지니까 저희 아들의 상태가 안 좋아졌어요. 태열이 심했습니다. 붉게 달아오른 뺨만 봐도 제 가슴이 문드러졌습니다. 항상 뜨끈하니 피부 또한 건조했고요. 좋다는 보습제는 다 구매했고 병원에도 가느라 돈이며 온 신경을 다 쏟았어요. 제가 낳은 아이 모든 게 다 제 잘못인 것 같아서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었나 봐요. 아기 태열이 차도를 보이고 많이 호전되었는데 이번에는 또다시 저의 몸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주말 오전에 아기 욕조에다가 아들 씻기고 나오는 도중에 머리가 아프고 눈앞이 핑 돌아서 잠시간 정신을 잃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그런 제 모습을 목도하고는 많이 놀랐지요. 병원에 가보니까 웬 빈혈이라고 그랬어요. 그 후로 철분제며 영양제를 챙겨 먹었지만 수시로 몸이 안 좋았습니다. 출산에 극심한 후유증인 것인지 뼈마디 전체가 이따금씩 쑤셔왔어요. 잘못 걸을 때면 골반에서 통증도 올라왔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체력이 바닥을 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루 온종일 무언가 활동을 하면 다음 날에는 꼼짝없이 반나절을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할 정도였어요. 젊은 애가 체력이 없긴 왜 없어? 밖에 나가서 동네 한 바퀴씩 달려봐라. 체력이 생기나 안 생기나. 이게 다 의지박약에 게을러 처먹어서 이런 것 아니야? 그런 저를 향해 어머님께서는 늘 못마땅한 언사를 쏟아내셨습니다. 저는 저희 갓난아들이 행여라도 그러한 부정적인 언어를 듣게 될까봐 가끔씩 어머님께서 욕을 하실 때면 아들의 귀를 살포시 손으로 감싸주었어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어머님께서 저에게 혀를 끌끌 차셨죠. 자기 아들은 밖에 나가서 처자식 먹여 살리겠답시고 발바닥 닳도록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며느리란 것은 도대체 뭘 할 줄 아냐는 게 어머님의 한탄이었습니다. 남편 연봉이 3,600만 원이었어요. 월 실수령액이 260만 원대였고 여기서 시댁에 드리는 돈 30만 원에 저희 대출, 각종 공과금, 생활비 다 제하고 나면 수중에 남는 것은 없다시피 했습니다. 특별히 저축이란 개념으로 이어질 만한 금액이 남질 않았던 것이죠. 아끼고 아끼면서 그래도 저희 아들 방긋방긋 웃어주는 것 한 번에 모든 고충이 날아가는 것을 느끼며 지냈습니다. 환절기였는데 남편이 크게 감기 몸살에 걸렸어요. 밤에 자기 전에도 몸이 안 좋다 그러더니만 출근하고 나니까 더 안 좋아졌대요. 정말 간신히 업무를 했다고 합니다. 증세를 봐도 그랬고 남편이 말하기로는 전에 감기 몸살 걸렸을 때마다 딱 이랬다고 하는 걸로 미뤄봐선 의심의 여지가 없었지만 그래도 시국이 시국이다 보니까 코로나일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집 근처 검사소에서 검사를 마치고 온 남편은 작은 옷방에만 들어가 있었어요. 제가 이불 두툼하게 깔아주었고 남편이 감기 몸살에 걸릴 때면 꼭 마신다는 이온 음료랑 좋아하는 주전부리도 넣어주었죠.
제발 별일이 아니어야 할 텐데 하는 불안과 걱정에 휩싸인 채로 아기 돌보면서 있었습니다. 그날 하필 어머님께서 연락도 없이 불쑥 들리신 거예요. 상황 파악을 마치신 어머님께서는 그야말로 뒷목을 잡으셨네요. 남편이 곤히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시고서는 차마 큰 소리를 지르지 않으셨지만 저를 향해 매서운 말들을 쏟아내셨습니다.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니까지 이게 몰합시고 내 아들 저렇게 골병들이 한 것도 모자라서 옷방에다가 처박아 놓고 생고생을 시켜. 저는 안방을 쓰라고 했는데요. 애기 침대가 안방에 있다 보니까 절대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시끄러워. 잔말 말고 너도 나가서 돈 벌어라. 더 이상 내 아들만 힘들 꼴 못 봐주겠으니까. 너 일 다닌다 그러면 애는 내가 봐주마. 땡전 한 푼 없이 고아 신세로 우리 집안에 들어와 놓고서는 앞으로 계속 붙어먹을 속셈은 아니었겠지? 어머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머리가 아프고 속이 다 울렁거려서 뭐라 상대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냥 무조건 알겠다고만 했어요. 저도 지긋지긋한 참이었으니까요. 천만다행으로 남편은 코로나 검사 결과 음성이었고 꼬박 이틀을 더 앓은 끝에 자리를 털고 일어났어요. 다시 쌩쌩해져서 출근하는 남편을 보는데 제가 진짜 미안하기도 하더라고요. 부족하디 부족한 저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남편도 조금 더 편하게 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칠 후 남편에게 저 일자리 알아보겠다고 말을 건넸습니다. 아기도 이제 괜찮으니까 염치불구하고 시댁에 맡기고 출근하면 될 것 같다고요. 제가 사실상 무경력자 수준이었기에 좋은 일자리, 괜찮은 급여를 기대할 수는 없었지만 푼돈이라도 벌어오면 저희 집 가게에 이바지는 될 거라면서 차분하게 남편을 향해 제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사실 남편은 곧바로 저를 만류하였어요. 애도 너무 어리고 저의 건강 상태도 좋지 않으니까 굳이 취업을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단 거였죠. 미안해. 내가 더 많이 벌어왔다면, 내가 조금 더 괜찮은 남편이라서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었다면 굳이 지금 힘들게 취업하겠다는 말을 안 했을 텐데 내가 못나서 그런 것 같다. 남편이 되려 죄책감으로 힘들어해서 제가 그런 거 아니라고 달래면서 위로를 해줬네요. 아직 젊은 제 나이에는 나가서 일을 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게 많은 생각으로 머릿속이 복잡해져 있을 때 저는 연락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생각 없이 받은 전화, 놀랍게도 저에게 전화를 걸어온 사람은 바로 제 아빠였습니다. 제 번호는 어떻게 하시고 연락을 하신 거예요? 누구예요? 제 번호 알려준 사람이. 네 번호는 진작에 알고 있었다. 그동안 내가 망설였을 뿐이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서 연락을 한 건데 잘 살고 있냐? 네, 결혼해서 애까지 낳고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제 인생에서 누군가만 없으면 전 행복하거든요. 그래, 잘 됐구나. 곧 네 생일인데 혹시 받고 싶은 건 없고? 용돈이나마 챙겨주고 싶은데. 됐어요. 전혀 필요 없으니까 저 신경 쓰지 말고 지금까지처럼 잘 먹고 잘 사세요. 알았다. 잘 지낸다니 다행이야. 건강하게 지내라. 갑작스러운 통화가 종료된 후에 저는 숨죽여서 울었습니다. 아빠의 목소리가 조금씩 느리게 이어진 것에 뭔가 망설임이 많이 담긴 듯한 인상을 받았어요. 저에게 하실 말씀이 사실 있으니까 전화를 하셨던 거겠죠? 하지만 가차없이 아빠를 쳐낸 것에 저는 후회가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그럴 만한 존재였으니까요. 이제 와서 저를 향해 뚝뚝 흘러넘치는 미련을 보인다 한들 제가 꼼짝이나 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간의 세월이 얼마였는데요. 먼저 세상을 떠난 엄마가 떠올랐습니다. 아빠만 아니었다면 엄마가 불행 속에 던져져서 고생만 하다가 병을 얻어 돌아가시진 않았을 거라고, 그런 가정이 들 때마다 저는 속이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었고 이제는 제가 아닌 재혼해서 새로 얻은 자식들에게나 사랑을 베풀면 그게 맞는 길인 사람이었습니다. 아빠와의 통화 이후로 저는 정신을 다잡았지요. 어머님의 성화대로 일을 구할 작정이었어요. 무슨 일이든 시작해서 돈 한 푼이라도 벌어오면 지금보다야 나은 대접 받으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구직 사이트마다 전부 훑어보며 조금씩 이력서를 작성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몇 군데 지원을 해놓았는데 문득 몸이 또 좋지 않았어요. 마치 남편의 감기 몸살처럼요. 너는 말로만 일자리 구한다 해놓고 아직도 멀었니? 어머니, 저 지금 구직 활동하고 있어요. 지금 지원해놓은 회사 몇 군데 되고요. 아마 어디가 됐든 합격하면 첫 출근은 다음 달부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다음 달? 하여간 잘해. 내가 너 어떻게 하나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으니까. 하지만 제가 그런 걱정에 휩싸여 있을 때 어머님께서는 또 저를 들들 볶아대셨습니다. 저는 차마 어지럽다거나 몸이 축 처지는 기분이 든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네요. 다음 달부터는 제가 어디든지 간에 취업을 해서 일을 나가면 시댁에서 어머님이 아기를 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지원한 곳들 중 한 곳에서 연락이 왔고 화상 면접이 진행된다는 안내가 있었어요. 저는 그 일정에 맞추어서 준비를 하려고 문득 정말 무심코 달력을 봤는데 한 가지 생각이 제 머릿속을 불길하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왜 생리를 건너뛰었지? 이 생각이 든 순간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바로 테스트기를 챙겼다가 다음날 검사를 해봤더니 불길한 가정이 바로 정답이었습니다. 테스트기를 3개나 써봤지만 똑같았어요. 제가 또 임신을 해버린 것이었죠. 아, 이걸 어쩌나 싶었습니다. 축복만 받아야 할 소식이었음에도 저는 뱃속 태아에게 미안하게 시리 깊은 걱정부터 먼저 하였습니다. 그렇게 혼자 안절부절하면서 한참을 머리 싸매고 있는데 마침 어머님께서 연락을 주신 거예요. 다음에 챙겨갈 테니까 미리 반찬통을 챙겨놓으라고, 다 씻어서 준비해놓으라고 그러시는데 제가 정말 입이 안 떨어졌습니다. 얘가 왜 아까부터 아무 말이 없어? 너 대답 안 하니? 어머니, 그게 아니라요. 제가 드릴 말씀이 따로 있어서 그래요. 뭔 말씀? 할 거면 얼른 해. 제가 집에서 해본 거라서요. 그러니까 그게 100% 확실하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요. 그거 되게 어물쩡거리네. 너 한국말 똑바로 안 배웠어? 시애미한테 어디 버릇없이 자꾸 말을 흐려. 확실하게. 그래서 그게 뭐 어쨌다고. 아무래도 제가 임신을 한 것 같아요. 어머님의 숨 넘어가는 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때 정말 온몸에 오한이 들었어요. 저는 어머님께서 분노에 차 꽥꽥 소리 지르시는 것을 고막 가까이로 들을 수 없어서 한참 휴대폰을 멀리 두었다가 다시 받아야만 했어요. 너! 내가 일을 하라 그랬지? 내가 언제 임신을 하라 그랬니? 너 일부러 그런 거지? 일부러 나한테 시위하려고 그런 거 맞지? 아니에요, 어머니. 절대로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너 허튼 수작 부리지 말아라.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에 내 아들한테 또 무슨 개고생을 안기려고 덜컥 임신을 또 해버려. 감당하지 못할 짓을 왜 버리냐는 말이야. 제가 의도한 게 아니에요. 저도 정말 진심으로 제가 임신할 줄은 몰랐어요. 저는 안전한 날인 줄 알았고 피임을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절대로 제가 일부러 임신한 게 아니에요, 어머니. 진짜 믿어주세요. 그러니? 네가 그렇다니까 다행이구나. 너 설마 그 아이 낳을 생각하는 거 아니지? 아직 너랑 나 말고 아무도 모를 때 해치우자꾸나? 해치워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 지금 너무 당황스럽네요. 아니, 얘가? 그러면 뭐 어쩌자는 거야? 지금까지 내 아들이 뼈 빠지게 번 돈, 그거 축내면서 지낸 걸로도 모자라서, 뭐? 둘째? 둘째 낳겠다는 거니 설마? 그 형편에 지금 그럴 때니? 아휴, 그럼 네가 둘째 낳아서 전부 키울 돈은 있고 내가 너 이럴 줄 알았다. 현실 감각 하나 없는 고아년이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이 기생충 같은 년. 회충약을 박스로 사다가 그 입에 들이부을까 보다. 어머님의 막말로 순간적으로 현기증이 났습니다. 손발이 차가워지고 몸이 막 떨려대는데 그 모욕감을 버텨낼 수가 없었어요. 저도 이 악물고 눈물 고인 채로 어머님께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 저도 안 나아요. 저 주제 파악 하나만은 자신 있거든요. 어머니 안 그러셔도 지금 둘째 낳으면 힘들다는 거 저도 다 안다고요. 굳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된다고요. 오, 그래? 너 그 말 물으면 안 된다? 너 딴 말 할 생각 하지도 말어. 내가 나설 것도 없고 내가 당장 병원 알아볼 테니까 너는 그냥 그런 줄 알고 있어라. 침대에 엎드려서 어린애 마냥 엉엉 울었습니다. 고온히 자고 있던 저희 아들이 제가 우는 소리에 잠이 깨서 칭얼대는 것에 간신히 조금 진정하고 눈물을 멈췄지요.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려 애를 써보았어요. 집집마다 사정은 다르다지만 요즘 시대에 월 500 가까이 벌어도 벅차서 아이는 하나만 낳는다고들 하던데, 옛날과 달리 스마트 시대라서 어린아이들도 부와 가난의 경계를 일찍 알아차리기 때문에 상실감과 패배감을 금방 느낀다고 하잖아요. 앞으로 더 그런 현상이 가속화될 게 뻔한데 지금 저희 생활 수준에서 바로 둘째를 낳는다는 것은 힘들어 보였습니다. 제 건강 상태로는 둘째를 임신한 채 어디 일을 다닐 수 있을 확률도 없다시피 했고, 낳는다고 하면 또 산후조리 때문에 시간이 가겠지요. 점점 더 약값이 들어가는 아버님 뒷바라지며 좋은 직장에 들어갈 기대치 따위 없는 아가씨 쪽의 상황도 그렇고, 무엇보다 남편이 외벌이로 고생하는데 둘째까지 금방 태어난다면 너무 부담이 커질까 봐 걱정이었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어머님의 말씀에서 틀린 것도 딱히 없어 보였어요. 일터에서 너무너무 피곤했다고, 요즘 일이 너무 많다면서 집에 오면 아기 돌보고 놀아주다가 금세 골아 떨어지는 남편에게 더욱 미안했고, 그래서 차마 말을 못 꺼냈습니다. 피곤에 절어서 잠든 남편을 쭉 보고 있자니 여러모로 죄책감이 들었네요. 남편에게 말을 하는 것도 하지 않는 것도 어느 쪽을 고르든 저에게는 괴로운 길이었습니다.
저는 힘든 고민 끝에 한 가지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용기를 수반하는 선택이었어요. 제가 아빠에게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극한의 상황에서 제가 더 이상 가릴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전화해서 제발 저 좀 도와달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한참을 듣고만 있던 아빠가 마침내 입을 열었는데요. 문제만 해결된다면 너 그럼 그 아이 낳고 싶으냐? 그건 당연하죠. 제 아이인데. 제 뱃속의 생명인걸요. 그래, 알았다. 내일 그 병원에 가기로 했다고? 넌 나랑 가자. 주소 보내주면 내가 찾아가마. 조금 얼떨떨한 채로 눈물 닦으면서 아빠에게 저희 집 주소를 보냈습니다. 간밤에 잠을 설쳤고 남편 출근길 배웅하면서 가슴 한켠이 시큰해지는 걸 느꼈어요. 부디 무사히 보내는 하루가 되기를 빌었죠. 시간이 돼서 아기 띠 메고 집 앞 도로로 나갔는데 몇 분 기다리니까 까만 벤츠가 깜빡이를 켰고 속도를 줄이며 제 앞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아빠였어요. 저는 뒷좌석에 탈까 잠시 고민하다가 조수석에 탔습니다. 아빠가 운전하면서 자꾸 저희 아기를 쳐다보더라고요. 얌전히 있는 게 아기가 많이 착하다면서 중얼거리시는 소리를 듣고 참 기분이 묘했네요. 그러고선 한참을 침묵 속에 갔는데 아빠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집에 말하고 온 거다. 내가 예전에 두고 나온 딸 결혼했는데 지금 사정이 안 좋아서 내가 한번 들여다봐야겠다고 그렇게 말을 해놨어. 그러니까 지금 떳떳한 상황인 거야. 아빠의 말에 살짝 힘 빠지는 웃음이 나왔네요. 엄마랑 저에게도 떳떳한 사람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왜 안 그러셨을까 이 생각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저기 제 시어머니 같은데요. 병원이 있는 건물 근처에 다다르자 어머님의 걸어가시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제 말에 아빠는 차를 천천히 모셨고 저는 창문을 다 내리고선 어머님 옆에 차가 다다랐을 때 인사를 건넸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에? 넌 지금 이게 뭐니? 어머니 같이 올라가요. 주차장에 차 대고 올게요. 어머님께서 화들짝 놀라신 눈치였기에 저는 그 순간부터 속에서 올라오는 만족감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차에서 내리니까 주차장 입구에 어머님이 서 계셨어요. 머리를 깔끔하게 넘기고 캐주얼 수트를 차려입은 저희 아빠가 운전석에서 내리는 걸 보실 때의 표정은 정말 가관이셨죠. 저희가 다가갈 때까지 그대로 망부석이셨어요. 제가 무어라 소개를 하기도 전에 아빠가 먼저 입을 떼셨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사부인. 제가 우리 딸의 친부되는 사람입니다. 예? 친부시라고요? 예, 제가 아버지입니다. 우리 딸애가 어릴 적에 이혼을 한지라 오래 소식이 끊겼다가 결혼한 것을 알고 어떻게 사나 궁금했는데 글쎄 마침 둘째를 임신했다지 뭡니까? 그러다 아주 독특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네요. 아빠의 말에 어머님이 마른 침을 크게 꿀꺽 삼키시는 게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풍채나 말투에서부터 압도적인 포스를 품어내는 아빠 앞에서 어머님은 마치 물에 빠진 생쥐 마냥 기세가 볼품없어 보였어요. 사부인께서는 둘째 손주를 안 보고 싶으신가 봅니다. 그렇다기보다는 그 상황이 어떻게 되다 보니까 초면에 외람된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저는 지금 상당히 우리 딸애를 이혼시키고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갑자기 이혼이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딸애한테 시어머니로 모시라고 하기에는 사부인께서 너무 저급하고 저열하십니다. 저희 집안 수준에 맞지 않아요. 아빠의 발언에 저도 속으로 깜짝 놀라고 있는데 어머님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는 거예요. 얼굴 전체가 완전히 빨개져서는 저를 한번 흘겨보시곤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무슨 염소 한 마리 온 줄 알았습니다. 목소리를 덜덜 떠시더라고요. 저희 아들하고 우리 며느라기가 얼마나 사이가 좋은데 이혼을 운운하시다니요. 갑자기 너무 섣부르시네요. 돈 때문에 어려워서 그랬지 저희 고부관계는 아무 이상도 없습니다. 그러셨습니까? 돈 그거 제가 지원 가능합니다. 앞으로 참견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딸애가 시집살이를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데 사부인께서 알아주시면 좋겠군요. 그러시죠. 그럼 오늘 일정은 없는 걸로 예약 취소는 사부인께서 넣으시죠. 그럴게요. 모셔다 드리고 싶지만 저희가 바쁜 관계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딸애한테 백화점 쇼핑이나 시켜줄까 싶어서요. 어머님께서는 어리 빠진 얼굴로 굳어 계셨고 저는 아빠와 함께 다시 차에 올라타서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백미러로 힐끔 보니까 어머님께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계시더군요. 와, 속에서 후련함이 올라왔습니다. 그날 아빠랑 고급 레스토랑에서 늦은 점심을 같이 먹었는데 제가 음식을 먹는 동안 아빠가 저희 아기를 안고 계셨어요. 저는 괜히 멋쩍어서 고개 숙이고 접시에만 집중했습니다. 네 엄마가 죽기 전 나에게 남긴 말이 이거였다. 그때 들려온 아빠의 목소리에 제가 얼른 고개를 들었죠. 엄마의 유언? 이건 처음 듣는 얘기였으니까요.
단 한 줌 미안한 마음을 품고 있거든. 그 죄책감으로 네 딸 도우라고, 네 친딸이라고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하더구나. 나는 그러겠다고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약속을 했다. 어느새 포크를 내려놓은 저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그런 부탁을 남겼을 줄은 상상도 못하고 살아왔었습니다. 내가 약속하겠다고 하니까 네 엄마 표정이 변해지더구나. 나는 그 모습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잘 알아. 그저 네 엄마와 한 약속 그리고 친아빠로서의 도리만 하게 해줬으면 싶구나.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엄마의 존재가 간절해져서 소리를 죽이고 가슴 아프게 울었습니다. 아빠는 제가 한참을 울분을 쏟을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주셨습니다. 그날 저는 남편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모두 다 말해주었어요. 아빠의 존재, 둘째 임신, 어머님의 만행까지 모두 다요. 남편은 정말 미안하다며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고 저는 그럴 것 없다면서 말렸습니다. 저희는 그 순간 서로를 향한 애틋함으로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남편은 제 친부가 부자라는 사실보다 어머님의 행각과 제가 둘째를 포기하려고 했었다는 사실에 더욱 초점을 두었습니다. 이게 저에게는 크나큰 위로가 되어 주었어요. 저희 엄마가 그랬었거든요. 네가 사랑하는 남자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혼은 너를 정말 사랑하는 남자랑 하라고요. 조건 부족하고 재미없어도 너 하나만 보고 살 것 같은 외골수랑 결혼하라고 강조했었어요. 아빠한테 대었던 과거 때문에 엄마는 제가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라셨던 거겠죠. 엄마 덕분에 저만 보는 남편과 결혼했고 아빠 덕분에 시집살이 탈출하게 됐습니다. 아주 묘한 부모 아래 자식, 그게 바로 저인 것 같아요. 저희 집은 곧 이사를 갑니다. 아빠가 제 명의로 집을 마련해 주신다고 해서요. 시댁과 더 멀리 떨어진 위치로 갈 것 같아요. 어머님께서 눈물을 쏟으며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계신데 남편이 아주 완강해서 소용없습니다. 아버님 또한 둘째를 잃을 뻔한 일을 아시고는 크게 분노하셔서 어머님께서는 요즘 댁에서 지내기도 어려우신 것 같더라고요. 안 되셨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들어요. 이제 저도 우울함 떨쳐내고 정신 바짝 차려야죠.